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투자 이야기 또 다시 해봐야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청소기 굉장히 탐내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요즘 청소 집에서는 예, 아빠들이 많이 하시니까. 아빠들이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손목 나가잖아요. 그 무거운 거 잘못 들면. 예. 네, 지금 뭐 물걸레 청소도 있고 여기 저 진공 청소기도 있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일단 미국 시장은 올랐더라고요. 네,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었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미국 시장이 열리고 그걸 보고서 우리 시장이 열리면 어떤 방향인지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먼저 열렸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시장은 괜찮게 끝났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인 것은 보편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것이 유보됐다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달러너스가 107.7까지 좀 떨어졌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7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환율에서 원화는 1,433원, 위안은 7.27위안, 7.3위안을 저항으로 있었죠. 환율도 많이 떨어졌네 진짜. 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의 시황 측면에서는 좋은 쪽으로 좀 받아들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 좀 드리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재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걸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일부 종목들에도 있지만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보다는 다른 지수보다 강했죠.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11월 첫째 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 약 한 달 조금 넘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우려하면서 좀 내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이벤트가 확정되는 대통령이 확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재현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11월 첫째 주서부터 12월 첫째 주 정도 한 달 조금 넘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한 거잖아요.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재현이 됐는데 그때처럼 좀 긴 기간 동안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트럼프 트레이드다. 저는 그렇게 어제 시장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닝 시즌이에요. 그래서 종목별로 이번 실적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실적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일단 애플은 중국 매출이 약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할인 판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원래 매출이 좀 안 돼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내수무역 정책을 쓰면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이 3.19%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에 11월 첫째 주 이후에 애플이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다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애플이 어떤 관계가 있어? 애플은 왜 오르는 거야? 다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 종목으로 오른 부분이 좀 상당히 있었는데 다시 거의 원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애플은 지금 한 15%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수 때문에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어제도 2.27% 올랐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140달러까지 왔고요. 이 내용은 트럼프 정부에서 AI 데이터 센터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지금 어저께 하루 종일 나왔어요. 네. 그래서 2%대 상승을 했고 다른 쪽도 상승을 했어요. 마이크론도 약 3.4%, 다른 쪽도 이제 상승을 같이 하면서 엔비디아가 애플은 빠지고 엔비디아는 오르면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주가의 위치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은 신고가라면서 계속 올랐다가 고점으로부터 한 15% 빠졌다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올라서 시총 1위인데 140달러가 신고가에서는 약 한 9% 정도 아래에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150달러 위에 있었기 때문에요. 네.
158달러인가가 고신고가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 2, 3이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고점 대비 한 10% 아래에 있습니다. 주가 위치가. 그러면 애플도 신고가에서 15% 빠져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다시 신고가가 날려면 한 8, 9% 더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S&P 500 지수를 보세요. 6,049포인트입니다. S&P 500의 역사적 신고 지수가 6,099포인트가 그래요. 그래요. 1%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럼 딴 종목들이 올라간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미국의 시장 상황이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시장 상황이 그 사이에 물론 테슬라가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아마존이라든지 뭐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올라왔고요. 다른 쪽에 전통주에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실적을 빅테크에서 가장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호시적 발표를 했고요. 지금 시간에서 좀 전에 보니까 1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고일자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넷플릭스나 메타 이런 거 보면 시총이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 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저는 되게 의구심이 많이 갖는 게 그냥 오르면 15% 20%씩 오르고 빠져도 오르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 시장은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볼 때는 미국 시장은 펀더멘탈에서 펀더멘탈에 추정하면서 가는 건 맞지만 방향은 맞지만 네. 일반적인 과거의 펀더멘탈로 인한 가치 분석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는 벗어나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돈의 힘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해서 그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시장,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네.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굉장히 시가총이 높은 종목들도 큰 폭으로 움직이는 네.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 있잖아요. 네. 일제히 다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폭락했다가 또 다시 급반등했다가 또 다시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락폭의 50% 이상, 어떤 건 한 7, 80% 반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시황에 영향을 주는 관세, 보편적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시장이 환호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 사이에서 반도체 쪽이 오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미니반이 재현되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요?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트럼프 취임식 하는 걸 보면서 시장이 열렸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08, 코스닥은 마이너스 0.22%거든요. 딱 그냥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예요. 한 가지는 뭐냐? 트럼프 취임은 우리에게는 미국에는 우호적인 내용들이 행정명령이 굉장히 많지만 상대 국가에는 우려의 행정명령들이나 정책들이 더 많잖아요. 네. 기대와 우려가 있지만 그 우려가 반영되는 부분이 좀 있고 우리 시장은 오늘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이제 연휴 전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감안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냥 등락만 하고 방향을 못 잡는 그런 상황인 게 전체 시황인 거고요. 그리고 행정명령 여러분 TV 보셨죠? 진짜 쇼를 했죠, 쇼. 좋은 의미의 쇼를 하고 있는 거죠. 행정명령을 사인하고 막 날려버리고 볼펜 막 던져주고 뭐 이런 제스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행정명령 그리고 정책 언급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는데 그 내용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섹터별 등락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조선, 그리고 로봇도 꽤 올랐고요, 재건, 우주항공 많이 올랐고요, 방산 그리고 반도체도 좀 오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오르는 부분은 우리 반도체가 우려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올랐던 부분은 몇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반도체법 그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만 TSMC 지진 얘기가 네. 크게 지금 트럼프 요거 때문에 별 얘기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은 먼저 요거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같이 연결해서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의 행정명령, 바이든의 정책을 다 지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전면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콕 집어가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AI 개발 환경 규제 완화로 혁신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민간 투자를 꼭 발표할 거다. 소프트뱅크에서 그 대규모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과 함께 요 얘기가 같이 나왔어요. 즉 트럼프 대통령도 AI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쪽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봤을 때 한 축은 트럼프의 정책적 수혜. 그 정권이 바뀌면은 그 주도 섹터가 바뀌거든요. 네. 정책적 수혜. 이게 한 섹터이고 또 한 섹터는 관세든 환율이든 정책이든 상관없이 그냥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음식료예요, 음식료. 네. 엔터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으로 보는 쪽이 또 있고요. 지금 요 설명하면서 제가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정권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세상이 그대로 그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쪽, 글로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역행하지 못하는 쪽. 그쪽 기술 발전 쪽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는 그런 측면을 좀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올랐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른 건 아니고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쪽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AI 쪽이 더 많이 네.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어떻게 타이핑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뉴스가 좀 많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와 함께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종가 지금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21만 원 좀 넘었죠. 21만 원짜리인데요. 그 정도 테스트. SK 하이닉스가 직전에 신고가가 54만 8천인가 그렇습니다. 얼마 안 54만? 아니 죄송합니다. 24만 8천 원. 네네. 그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다시 거의 원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차별성을 가지면서 주가가 움직였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강세 얘기하면서 거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강세 그런데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네. 반도체가 어제 올랐던 이유가 특별히 어떤 이런 사안들이 있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뭐 우려가 있었는데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트럼프 트레이드예요.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당선 확정 후에 12월 1월까지 계속 좋았던 것이 여기입니다. 이게 어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미니판이 어제 재현된 거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뭐 오늘 유진 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나오시죠? 네, 한병화 이사님. 예, 2차 전지가 어제 급락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생뚱맞죠. 왜 생뚱맞다로 표현을 좀 드리냐면 그 전날 급등했었어요. 그러면서 급등을 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이제는 뭐 거의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재 반영이라는 거는 뭐 캐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상당히 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이 되면서 진행이 됐는데 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언급이 실제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또 빠진 거예요. 아침에 빠진 거에 비해서 약간 반등을 했지만 거의 한 8%, 7, 8% 정도 하락을 좀 했어요. 비교적 큰 폭으로 대부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다시 내리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나타냈는데요. 왜 제가 좀 표현을 그렇게 드리냐면 전날에 그럼 산 사람은 뭘 기대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어제 판 사람은 어떻게 판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수급을 쭉 봤어요. 전날하고 어저께하고 수급을 봤더니 그 전에 산 쪽하고 어제 판 쪽하고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제 판 쪽은 어디서 제일 많이 팔았냐면요. 두 군데서 많이 팔았는데 하나는 ETF고요. 네. 하나는 외국인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해가 돼요. 네. 외국인들은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은 미리 예견하고 거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예견, 성장에 대한 예견은 있지만 보통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는 것보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때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적 발표 보면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뜨고 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빠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게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그걸.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1차 전지에 대한 악재가 실제로 취임식하면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한 거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네. 그 매물은. 근데 그게 빠지면서 ETF들이 연달아 같이 매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종목들 하나하나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뭐
뭐 샀겠죠. 빠지면 사니까. 근데 기관들의 매도보다는 외국인들 매도가 주축이었다라는 게 네.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벤트 매도의 성향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병화 의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워낙 이쪽에 갖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래서 한가 언급을 드리면 2023년 7월서부터 1년 반 동안 하락을 했잖아요. 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7월서부터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네. 당선 전까지 약 한 거의 한 60% 70%씩 빠졌어요. 4분의 1 맞아요. 토막. 네. 대부분 그랬었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20, 30% 또 빠졌어요. 그때 이후에 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반등 모색을 좀 하다가 어제 취임하고 어제 또 빠진 거예요. 근데 요걸 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하락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기간 처음에는 1년 반이고 11월서부터는 또 빠졌으니까 또 한 달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하루 첫 시작을 했잖아요. 네. 하락의 기간과 하락의 폭은 작아질 거다. 작아질 거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전날 매수하면서 뭔가 좀 저가 매수하려고 했던 쪽하고 어제 매도한 쪽은 좀 다른 측이다. 그러니까 그저께 산 사람이 곧바로 파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네. 2차 전지 부분은 이제 그 정도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어요. 지수는 좀 마이너스였지만 조목들이 그동안에 뭐 실적 좋아질 거다 하는 쪽은 뭐 탄탄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뭐 빠진 종목들이 막 10%씩 빠지고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어제 이차전지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의 시장을 보면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내 시장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와서 코가 매워 죽겠네. 네. 죄송합니다. 청소를 해야겠어요. 청소기가 필요하네. 청소기가 좀 필요하네. 네.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연일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연초에 좋았던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시장을 끌었는데 그들이 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수를 보시면 지수가 잘 안 빠져요. 이것도 딴 데서 채워주고 있는 거니까. 예. 지수가 잘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강한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건 이제 제가 시장의 속속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이 여기서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것은 해외 여건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장이 여기서 저점으로부터 올라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새로운 수급 또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악재가 생길 거라고 하면서 매물이 막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이나 우리의 수급이나 환율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겠지만 이 상황에서 잘 버텨주면은 네.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 느낌. 이 정도의 좀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설명을 쭉 뭐 늘 그렇듯이 같이 오늘 시황 전망과 함께 어제 거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좀 다 드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딱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관세 정책은요. 국채 수익률과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황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근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행정명령과 섹터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관련된 것은 섹터별 수급 차별화가 좀 되고 있는 거고 확연하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명령 막 나오면서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네. 이건 시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섹터에 영향을 주는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관세 그리고 환율 이제 거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황은 그게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섹터와 종목에만 이제 집중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견조하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1월 7일 날 2,5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1월 7일 날. 그리고 꽤 됐습니다. 네. 한 2주 정도 거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지수가. 계속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쁘게 본다면 못 가고 있으니까 역시 여기가 한계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걸 또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매도도 있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갈림길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그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연휴를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시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황은 기대할 게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섹터별 등락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원래 시장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전체적인 시황이 크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신고가 나는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가고 저가 나서 깨고 내려가는 거는 더 많이 빠지고, 네. 그래서 저가 매수라는 걸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런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라는 걸 하면 안 되고 그냥 이 한정된 유동성으로 차별화되면서 움직이고 제한적으로 요 유동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는 쪽만 가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이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에 나 있는 종목들이 차라리 쉴 때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런 것들을 가고 그리고 연휴가 있으니까 그 안에만 잠깐 매매를 한다면 이제 그게 맞는 거지. 네. 지금 빠진 것을 밑에 사가지고 시장이 뭐 조금 견조해졌으니까 좀 기다리겠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시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투자 대응을 좀 하겠고요. 이제 몇몇 이슈들 좀 살펴볼까요? 예,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네. 트럼프의 어제 행정명령과 정책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고 뉴스에 많이 나온 거는 다 빼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이런 내용은 좀 많이 얘기를 거론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는 요건 좀 중요한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만 몇 가지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에는 지원을 계속한다. 요런 포인트예요. 요거는. 그리고 1번은요. EU 유럽연합은 관세를 받든지 원유를 사가라. 대유럽 무역 적자를 위해서 관세를 매기든지 미국산 원유 수출로 적자를 메꿀 것이다. 자, 요거는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맨날 중국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멕시코, 캐나다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 하고 우리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기억에도 트럼프 일기에 중국하고는 보도는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치열하게 싸운 데는 유럽이었어요. 유럽. 그래서 유럽과의 관계에서 아마도 이 관세는 훨씬 더 시끄러운 얘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공 기자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은데 하고는 굉장히 협상을 막 해나가고 유럽하고는 원래 우호적인 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이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용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의미로 1번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2번은 기존의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무역적자 원인을 조사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기관 및 경제부처에 무역적자와 통화조작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지시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후에 관세나 그리고 환율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보도마다 다른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2월 1일부로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4월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약간 뭐랄까 안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다. 이런 얘기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시장이 안도 랠리가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할 거다. 안 할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분명히 환율하고 연결해서 한다. 네. 그래서 이 환율 때문에 아시아 신흥국의 리스크를 우리는 감안을 좀 해야겠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중국과 2020년에 합의한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때 말기에 한 거예요. 중국에 트럼프가 미국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사달라고 해서 그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행이 안 됐다. 그래서 이것부터 해라.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관세 얘기가 딱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번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물밑으로 작업을 하고 나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콩을 사든 네. 원유를 사든 가스를 사든. 가스를 사든 이제 대규모로 사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거고 그걸 얼마나 사는 거에 대한 선제적인 그런 조치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관세 얘기가 나오는 그런 네. 흐름이에요. 지금 흐름 자체가. 네, 그렇게 정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적자 나게 만드는 국가들 우리가 관세 매길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많이 벌어가는 애들 너희 관세로 우리가 그거 가져올 거야. 예. 그럼 반대로 놓고 생각했을 때 미국이 수출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따져보면 네. 딱히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랑 네. 농산물. 그래, 맞아요. 딱 그것만 팔 수 있는 거죠. 계속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풍부하게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네. 신기술은 쫓아오지 마. 네. 신기술은 방어.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제 SK 하이닉스가 어제 상승을 좀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이끌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BM, JP모건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BM 시장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점 아니냐, 서서히 네. 둔화되지 둔화되지 않겠냐, 뭐 AI 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JP모건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냐면 올해 2025년도에는 380억 달러로 성장할 거고 내년에는 580억 달러까지 시장이 성장할 거다.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수요, HBM이 다 엔비디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의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개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증가를 해서 2027년 전망은 약 71%가 엔비디아 향이 맞지만 나머지 29% 정도는 이 빅테크들이 가져갈 거다. 그래서 시장 사이즈가 커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일리가 있냐면 지금은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온 디바이스로 과거에 서버에서 이제 맞춤형 AI 칩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장은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이런 과정에서 대중 제조로 인해서 중국의 비중은 2024년 작년에 18%에서 4%로 감소 전망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율 얘기를 좀 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HBM 시장 점유율을 SK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 30%, 마이크론이 한 1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이거는 중장기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 어려운 얘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이 세 가지 6번부터 뒤엔 얘기를 삼성전자 다 얘기해요. 요부터 설명하고 요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를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비중이 50.3%.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48% 정도인가 최저인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50% 지분이 50%까지 내려왔다는 건 하단에 이미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6개월간 약 22조 원을 팔면서 PBR 0.9배 정도. 이런 상황을 보면은 KB증권의 의견은 최근 6개월간 주가 32% 하락을 했고 하반기에 실적 개선을 전망한다. 그래서 악재는 충분히 반영된 상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렵다. HBM 납품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네. 설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7번에 갤럭시 S25 판매가 3,700만 대로 뭐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가 더 있었고요. 요 부분은요. 이제 8번, 9번은 계속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올해 파운드리 설비 투자가 반토막. 수주 부진으로 5조 원 수준으로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2021년에서 2023년도에는 매년 20조 원을 했어요. 작년에 10조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5조 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파운드리 네. 부분을. 그래서 진짜 어렵구나. 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업계에서는요. 이 파운드리 축소하고 지금 뒤쳐져갖고 잘 안 되니까 네. 지금 이나노 기술 경쟁력 확보에 여기에 더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뉴스예요. 요걸 좀 예민하게 봤는데요. 지금까지 상용화된 제품 중에서 최신 제품인 5세대 DRAM D1B라고 하는 네. 요 제품이 수율이 안 올라와서 설계를 전면으로 재설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HBM 대응을 위해서 성능과 수율 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다. 이거 지금 사실은 젠슨왕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설계 다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했던 건데 네. 이걸 지금 전면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면 이거 언제 될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위로. 중장기적으로 HBM 시장 점유율을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30%, 마이크론 10%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요. 마이크론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이 HBM 기술력이나 제품이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 마이크론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전의 고점 라인에 이제 막 다다르고 있어요. 거의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최저점에서 올라왔지만 못 가고 옆으로 그냥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HBM 쪽 시장은 더 성장할 거고 그래서 2, 3, 4에는 기대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그 기대에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지금 빨리 주가도 그렇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삼성전자는 약간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 자체가 좀 뭐랄까 둔화되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때문인지 모르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이러이러한 지금 뭐랄까요 우려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제로 터닝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시장은 다시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 시황이 당분간 어떨 것인지가 답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종목 장세, 종목에 집중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시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갤럭시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갤럭시? 지금 이제 반도체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보다는 그래도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갤럭시 S25가 9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일 많이 팔았을 때가 2016년도에 S7이 4,900만 대 판매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하고 같이 좋아지면서 2017년도에 좋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S25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분위기 자체가 갤럭시 S25에 이제 교체를 하는 분위기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 9년 만에 최대의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냥 슬쩍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 반도체가 훨씬 더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스마트폰 쪽은요. 뭐 최대 판매가 되고 어쩌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AI가 들어간 혁신이 일어나야지 뭔가 그 다음부터 시장에서는 여기에 좀 뭐랄까요 생각을 하고 또는 네. 이제 여기에 부각이 좀 되는 거지 그냥 그만한 상황이 지금 애플 보세요 그만한 상황에서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뭐 특히 이제 삼성 관련된 뉴스를 좀 많이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